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자들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여 출당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다수의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 구속에 찬성한 것이 해당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이재명 개인에겐 불리한 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개인의 사법 문제를 분리시켜 정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다면 이재명에 대한 반대가 해당 행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딸들은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곧 당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 77%가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했으니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3달이 채 되지 않은 2022년 8월 6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는 이번 주말로 59회차를 맞습니다. 이 집회에선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의 사적인 인맥으로 구성된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김건희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 집회 참가자 모두가 이재명의 지지자이거나 민주당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웅을 주축으로 한 주최 측 인사들이나 집회, 연단에서 발언하는 유명인 대부분은 지난 대선 이재명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회에 동의하지 않는 이재명 지지자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반대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는 논리라면 윤석열 퇴진 요구는 이적 행위이며 반국가 행동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모순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킬 것인지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인지 이재명 지지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의 억지를 받아줄 만큼 세상은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민입니다. 네, 벌써 어느새 59회차 참 징하게 하고 있네요. 1년 넘었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정권 그렇죠.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그 윤석열 퇴진 집회가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촛불 행동이 주관한 게 이때부터였고 윤석열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시작했잖아요, 정권이. 네네. 그 주말부터 퇴진 집회가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335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산돼 가지고 퇴진 집회를 하다가 이걸 모아 가지고 이제 촛불 행동이 시작한 게 이제 지금 59회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시작과 동시에 퇴진 운동 했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는. 옛날 박근혜 때 했던 게 생각나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 인터뷰도 적었지만은 윤석열도 어찌됐건 간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이재명, 그러니까 개딸들 논리대로만 윤석열이 곧 대한민국인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우리 오프닝에도 등장하지만 네. 이재명 지지자들 논리가 77%라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 네네. 뭐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0.7% 차이로 네. 간신히 과반을 넘었나?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네. 뭐 충분히 흔들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런 식이면 뭐 대한민국 옛날에 이명박 때 왜 흔들었어? 이명박 그렇게 높지는 않았구나. 그때 후보가 많아가지고. 박근혜는 높았지. 그때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양자 대결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박근혜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봤지 50 몇 %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냅뒀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의 것은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 높잖아. 그렇죠. 뭐 흔들면 안 되지. 그다음에 어느 모임에서든지 뭐 이런 77% 정도 지지율을 갖는 대표 그런 집단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처음에 뭐 의기투합 잘 해가지고 네. 뭐 심지어 뭐 90% 넘길 수도 있지. 가능하죠. 처음에는 네. 이제 뭔가 이제 뜻이 딱 맞아서 네.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그런 집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네. 서로 건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재명 지지자는 논리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퇴진운동 퇴진 집회에 나온 사람들 다 추방시켜도 되는 거야. 그렇죠. 추방을 시키든 뭐 안 되면은 막 저 무력 진압해가지고 깜빡이 쳐놓고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그렇게 보면 이 마인드가 정확하게 독재 마인드가 되는 거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은 정말로 홍위병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이게 뭐 파시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게 예. 이 자체가 파시즘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단순하게 딱 비교 대입시켜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재명 그 부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아주 그 박광원 원내 이제 사퇴시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면이 초기에만 해도 왜 박광원 원내 사퇴했냐 의지가 없다지 그런 비판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거의 내몰린 시기였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곤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데일리안에서 올라온 기사 하나를 보니까 좀 이게 좀 상세하게 정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초에 이제 그 최고위에서 이거 그걸 정한 게 아니고 아예 당론 같은 거 정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을 이제 본회의에서 찬성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그 전날 이제 의원총회에서 의총에서 정한 줄 알았는데 최고위에서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무당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아예 관여를 안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박광원 의원이 오히려 개인 사적으로 더 열심히 부결시켜 달라고 어필했던 면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재명 찾아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기 가결되고 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그 의원총회 열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그랬다고 하죠.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비명 의원들이 전하는 그 의원총회 분위기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작정해놓고 박광원 죽이려고 작정해놓고 그렇게 연 의원총회였다고. 그래서 사퇴를 안 하면은 쌍욕만 안 나올 뿐이지 나올 수 있는 모든 험한 말은 다 나왔다고 박광원 의원을 향해서. 이게 지지난주였나 이제 모색가 대안에서 이제 측면 돌파해서 박병석 대표가 전하기로는 그때 이제 당내 분위기가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서울 부산 재보선 치렀을 때, 그러니까 이낙연 당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재보궐선거를 지고 나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쫙 돌렸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제 그때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하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다음에 송영길 당대표 체제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죠. 그거를 또 하려는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뭐 박광원 안 물러나면은 왼판장 돌린다. 이제 지금 현재 초선 의원들이 이제 행동을 해가지고 원내대표를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 하려고 박광원 대표가 스스로 물러난 거라고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그 송갑석 의원이죠, 이분이. 전 최고위원. 송갑석 최고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어느 한 사람이 타겟이 되고 희생양이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당론화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최고위에서 한 것이지 박광원 의원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근데 왜 박광원 의원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 이거죠. 그렇죠. 아무도 그 다음에 책임 안 졌잖아. 지금 이제 이 데일리안이랑 인터뷰를 한 송갑석 최고위원 외에는 딱히 물러난 사람이 의원은 이제 없어요. 족같다고 이제 집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최고위원회 즉 지도부가 두 번의 실패를 고스란히 맛본 지도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체포동의안 때 1차 체포동의안도 사실 부결은 됐지만은 개망신 당했으니까 가결이나 마찬가지인 부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가결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실패를 고스란히 맛본 지도부인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게 참 합당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거 가결 부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당시에 당대표 대행으로 설치했던 게 정청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초선들을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박광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저기 서열로 따지면 박광훈 의원이 이재명 부재일 때는 박광훈 의원이 당 대표 자리 계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제야 송영길이 이제 당 대표 네네. 물러난 상태에서 박홍근 원내가 당시에 그러면서 비대위 돼가지고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했었죠. 비대위 돼가지고 박지원이랑 둘이 공동으로 비대위 위원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때 걔는 우상호인데 비대위원장은 아, 그거 우상- 대선 패배하고. 그럼 뭐였지? 박지원도 비대위원장 한 적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상호랑 그때 우상호랑 같이 비대위하고. 송갑석은 그때 맞다 원내였는데 트리플 체제였나? 박홍근이 권한 대행을 예. 했던 때가 있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정청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박광훈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불똥 튀는 걸 막기 위해서 박광훈을 집어 던진다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같은 최고위원회 멤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최고위원회에서도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가결 던진 사람을 해당했다고 찍어내야 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명계 의원들을 비난을 했는데 정청래가 네.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쏙 빼버리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재물로 그냥 확 던져준 거지. 진짜 나쁜 새끼지 이거. 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기회주의자죠. 네, 이 정도 양아치면 진짜 같은 당 동료라고 생각하기 싫을 것 같아. 다른 그러니까 이 꼴을 본 그 지금 뭐 송갑석 의원도 지금 그래서 눈 뒤집힌 것 같은데 진짜로 이 꼴을 본 뭐 비명 의원 중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 같으면 진짜로 눈 뒤집혀가지고 저 새끼는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준이지 이 정도면은. 네. 근데 개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재명 등에 칼 꽂을 사람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로 칼 꽂을 인간은 정청래야. 당신들은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지만 정청래 같은 사람이죠. 네. 사실 딴지에서도 그거를 완전히 100%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신경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하던데. 근데 별로 주목을 못 받지. 네, 못 받죠. 그 조금만 잘못 쓰면 바로 저기 뭐야 유배지. 유배지 보내버리고 그럴 텐데 뭐 뻔하지 뭐 안 봐도 뻔하지. 단지라고 이제 머리 돌아간 사람 다 빠져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걔 중에 또 머리 돌아간 사람이 있겠지.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참 추잡습니다. 당꼬라지가. 그런 와중에 이 탈당자는 왜 또 이딴 소리를 트윗에 적은 거 몰라? 아 일본 가서 뭐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았나? 그러니까 아니, 일본 갔다 오면서 찔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서 일본 간 거 이제 기사 뜨고 나가지고 폭풍 트윗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10월 5일자 트윗인데 말로만 민주주의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협잡과 뒷거래뿐이다. 입으로만 자유와 정의,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수백만 권리당원들을 하찮게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은 존중해달라는 모순 덩어리에 웃긴 사람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야 민주주의를 말해놓고서는 협잡과 뒷거래. 와 의견이 다르면 협작과 뒷거래인 거야.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거지. 막 뒤에서 국민의힘이나 작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수백만 이것도 이제 엄청 과장된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다 권리당원들을 무시했다 그러는데 권리당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의지가 100% 당에 반영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원들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지금 민주당 같으면 개딸 그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온건한 이재명 지지 그룹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 이재명 그룹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냥 대세 추종 그룹도 있을 거죠. 여러 가지 그룹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각각의 그룹들은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개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의 기존 민주당이랑 이질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 사람들 모두의 요구를 당이 끌어안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하찮게 김남국은 아직도 국회의원의 위치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찮게 무시한다는 거는 사실은 올라오는 말들을 다 100% 떠안을 수는 없죠. 거기서 이제 완충시키고 해가지고 협의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인데. 그러니까 지도 결국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뜻을 전혀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국회에 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키고 싶으면은 그냥 물러나면 돼. 직접 민주주의를 시켜. 네가 의원직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개념도 없는 게 무슨 이런 개뭐 같은 소리를 해대는지. 아, 도대체 로스쿨은 어떻게 통과한 거야? 로스쿨은 그렇게 로스쿨 가면 그래도 저기 글쓰기 빡세게 시킨다는 거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맨날 그 저기 토론해가지고 서로 깨부수고하는 게 일이라 가지고 그 때문에 출근한다 그러던데 이 실력을 어떻게 졸업했나 모르겠다.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재명한테 스스로를 끼워 맞추는 건지도 모르지. 보기보다 김남국이 난 교활해 보이거든. 그렇죠. 순박한 인간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코인 대박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가짜 뉴스가 좀 퍼진 감이 있어가지고 정정 차원이기도 하고 이제 좀 이것도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슈로일체 이제 뉴스위크 영문판에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제 물론 원어로 되는데 제가 이거 구글 번역기 돌린 거거든요. 아, 요새 구글 번역기 되게 좋아요. 네. 젤린스키의 아내가 뉴욕 가르띠에서 110만 달러를 지출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제 뭐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젤린스키 아내가 뉴욕 가르띠에서 이제 110만 달러치 귀금속을 샀다. 그 이제 가르띠에 매장 직원이 이제 폭로한 그런 내용이 처음에 인스타별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많이 확산이 됐었거든요. 야, 110만 달러면은 한 11억 뭐 12억쯤 되겠죠. 13억까지 돼. 13억? 13억. 환율 요즘 네. 거 하면은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이제 쇼핑을 했다. 이 전쟁 나고 다 죽어 나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제 뭐 또 이 기사 그런 소문에 덧붙여가지고 뭐 지금 뭐 젤린스키 재산이 1조가 넘는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걸 이제 뉴스위크에서 이제 팩스 체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냥 동선만 체크해보면 되잖아. 이때가 이제 그 젤린스키 부부가 캐나다에 연설하러 갈 때였거든요. 연설하러 가던 그 즈음이었는데 이 까르띠에서 그 쇼핑했다고 이제 폭로한 그 날짜 그 시간엔 캐나다에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젤린스키 부인만 그 연설 그 행사에 참가 안 하고 뉴욕으로 왔다 그래도 거기서 제일 빠른 비행기 타고 날아오다 한 저녁 8시는 돼야지 까르띠에 매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 제일 타이트하게 동선을 잡아줘도 그러니까 이 폭로한 그 날짜 그 시간에 까르띠에 매장에서 뭘 샀다는 거는 100%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증거를 내세우는 게 영수증 한 장밖에 없거든요. 네. 영수증은 누구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포샵으로 그려도 되는 거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근데 왜 이런 뉴스가 퍼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개전 직전부터 이제 전쟁 그 이제 뭐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추측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은 그 징후가 이제 사이버전이 먼저 치고 들어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그 사회 뭐 불안, 교란을 야기하는 그런 이제 뭐 소문 같은 게 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뉴스가 터졌다는 거는 이건 저는 그 러시아 쪽에서 사이버전 들어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퍼뜨려 버려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 지금 뉴스에서 막았는데 이게 얼마나 막힐지는 모르겠는데 이 뭐 젤린스키 부인이 110만 달러어치 쇼핑하고 막 사치 부리고 다니고 자기 나라는 지금 저 모양인데 젤린스키는 그 와중에 축제해가지고 재산이 1조 넘더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버리면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일단. 그렇죠. 서방 세계 전반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져 버리면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도 훨씬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심하면은 이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국제적인 여론전적인 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러시아가 계속 밀리고 있었고. 저도 근데 처음에 이 뉴스 딱 보고는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잠깐 야 이래 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 인스타그램 발로 이제 처음에 소식이 나왔을 때 이 직원이 그 폭로한 직원이 결국 이제 까르띠에 매장에서 잘렸다 그랬거든요. 잘린 이유가 이 양반이 흑인인데 젤린스키 부인한테 뭐 이렇게 그 상품 추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냈더니 젤린스키 부인이 간섭하지 말라고 팍 성질을 내더래.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잘려가지고 앙심을 품고 영수증을 깐다. 이게 이제 그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젤린스키 부인이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가 창궐하고 있다. 저거 잡아 없애야 된다. 네네.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센 용병 조직 하나가 네오나치즘을 표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걔들 문신보면 막 네오나치 문신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뭐 물론 이제 그렇지만 그 얼마 전에 죽은 러시아의 그 용병
아, 네네네네. 용병부대 거기 그 새끼들은 대놓고 그 바그너 그룹 거기는 대놓고 네오나치거든. 바그너 그룹인 이유가 히틀러가 제일 좋아한 게 바그너라서 그래요. 거기서 따고요 거기서. 그리고 그 죽은 놈 그놈도 팔뚝이 보면 그 하켄 크로이츠 거덜하게 문신파갖고 그러고 있는 놈인데. 그 러시아에서도 네오나치가 엄청 설치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 저 예전에 이제 대학원 있을 때 저희 연구실에 이제 그 박사 과정으로 온 베트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석사를 러시아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히틀러 그 사망일인가 히틀러 태어난 날인가 그 1년에 딱 그날 하루는 정말 길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스킨헤드들이 막 엄청 설친대요. 그 즈음 해가지고 미친놈들 많지. 진짜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그 석사 학위 할 때 한국 와서 너무 좋대. 우리는 그런 건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소복 청년단이 무섭지.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여러모로 볼 때 이게 러시아 쪽에 이제 사이버전 그 여론 조작용 사이버전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반대하면서 저거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실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그런 거 있었죠. 지난주에 그 축구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나가지고 다음에서 이제 그 댓글 응원인가 붙는데 네네네. 중국이 91%?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중국 그러니까 누군가 어뷰징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측에서 한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찌질이가 지랄을 한 거냐 그것까지 아직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네덜란드 우회 IP랑 일본 IP 이렇게. 네덜란드 우회 IP는 모르겠는데 일본 IP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은 드는 게 그거지 뭐 그냥 VPN 돌린 거지 뭐. 돌린 건가? 네, VPN 근데 일본 애들도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 아니야, 일본 애들도 중국 싫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더 싫어해. 그리고 뭔가 축구 대결을 할 때 한국보다는 우즈베키스탄이 중국 쪽이 올라와 주는 게 일본도 편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편하긴 편한데 그 중국 축구를 일본 애들도 거의 극혐하는 수준이라 가지고 그냥 지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축구는 인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일본이 안 된다. 자기네들 팀이 안 되는데 우리는 2군이다. 또 2군 드립치고 있거든. 지금 일본에서는 질거 대비해 가지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정황들이 있고 뭐 여러모로 보면은 중국 쪽에서 충분히 개입할 만한 뭐 이유는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여론전에 특히 이제 이재명 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 지금 눈앞에서 터진 사이버전을 직접 목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이 자체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들 중국 조심합시다. 뜬금없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2024년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네네. 요거 이제 요 뭐 어디에서 외신 나왔더라. 아무튼 잠깐 나온 건데 이제 내년에 파리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파리에서 빈대가 창궐 해가지고 막 파리 시민들이 이제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오면서 그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빈대 보신 적 없죠, 비씨님은? 예.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저희 방송 초기에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빈대를 겪어 봤는데 이제 그때 20년이었지. 그 같은 건물에 이제 한 분이 유럽 한 3개월 있다 왔는데 배낭이랑 이 옷에 묻어온 거예요, 빈대가. 근데 이게 순식간에 건물 퍼져가지고 막 건물 전체까지는 아닌데 꽤 많은 세대들이 감염이 됐어요, 빈대에. 근데 진짜로 괴로워요, 이거는. 잡기도 힘들고 저기 바퀴벌레 약이나 모기약이나 개미약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못 죽여요. 뿌려도 바퀴벌레 이거 저기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에프킬라 이런 거 데리고 팍 뿌리잖아요. 안 죽어. 정말 우리는 이제 지금 DDT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DDT는 금지 약품이 됐으니까 DDT 그런 급의 어떤 굉장히 독한 살충제를 쓰지 않으면 죽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재빨라서 잡기도 힘들고 그 낮에는 별로 안 움직여요, 얘들이. 사람 밤에 잘 시간 되면 기어나와가지고 물에 뜨는데 환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기는 한 방 물고 가잖아요. 얘는 물기 시작하면 이렇게 쭈르르륵 물고 가. 게다가 최대 하루에 한 90번 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진짜로 환장하거든요. 이거 빈대에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사람이. 미쳐.
그래서 이제 저는 한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겨우 그걸 이제 박멸을 시켰는데 결국은 막 일광 소독하고 이제 매일 집 비올 때마다 막 그 약 집 비우려 그러면 이제 어디 나갈 일 있으면 항상 한 30분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나가기 전에 약 다 쳐놓고 문 닫아놓고 그러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 짓을 한 수십 번을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없앴는데 그 이제 빈대를 겪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빈대만 없애줘도 정말 살 것 같다. 그때 이제 제가 2020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저는 빈대 겪고 나서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 아 이래서 이 저기 박정희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 못 잊는 사람들이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초가집 짓고 살 때 그럴 땐 집집마다 빈대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주택 그 현대화 사업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얹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허름한 벽돌이든지 이렇게 아무튼 흙벽이 아니고 네네. 초가 지붕이 아닌 집을 만드니까 만들면서 빈대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박멸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DDT 엄청 쳐대고 사람들 몸에 옛날 살충제. 예. 그래가지고 빈대랑 이를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지. 그런데 빈대를 겪어보고 나면은 이거 없애주기만 해도 정말 구세주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그걸 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시절에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냐고요. 거기서 뭐 하루에 막 한두 끼 먹고 살다가 어쨌든 새끼 밥도 먹게 해주고 빈대 없애주고 뭐 집도 외풍 안 드는 슬레이트 지붕집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래버리면 진짜로 구세주처럼 보이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어쨌든 그런 굉장한 일이 지금 네, 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게 BBC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 이제 일단 빈대가 나온 거는 확실하고 네. 그 대신에 이게 딱 지금 이 정도 시기에 한 2, 3년에 한 번꼴로 빈대가 좀 창궐을 하긴 한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보면 뭐 바퀴벌레가 감소하면 빈대가 증가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고. 유럽은 전반적으로 빈대를 박멸을 못했어요. 이게 EU라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잘 넘어와 여행객들이 워낙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넘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초장이 못 자라면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좀 반응 자체는 굉장히 패닉적이다. 그러니까는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는 파리 시민의 그 패닉을 이해합니다. 당해보면 알아라. 당해보면. 그러니까 진짜 끔찍해. 그래서 막 뭐 떼제베에서도 뭐 발견됐다고 막 바로 신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뭐 기관에서는 이렇게 찾아보면은 없는데 이거 단기간에 박멸하잖아. 마크롱 영웅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만큼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예. 근데 그걸 박정희가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뭐 그래가지고 뭐 개도 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가 빈대 냄새 맡으면은 일단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한두 마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데. 바퀴벌레를 푸는 거 어떨까? 그 바퀴벌레 푸는 게 제일 확실해요. 천적이니까. 네. 아무튼 뭐 내년이나 올해나 이제 파리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대 옮으면 좆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몸에 달고 오면 집이 안에 거들라 안 돼. 방역을 강화해야겠네. 네. 진짜 위험해 빈대는. 네, 이렇게 짧은 소식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후원을 통해서 써먹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일단 해수님, 그 다음에 친절한 이순씨님, 엑친 S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니지. 예. 욕사배기 리짜이밍님, 네, 후원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자, 똥싸배기 최고님, 똥싸배기 만만세님, 똥싸배기 힘내님, 그 다음에 똥싸배기 팬 아님님, 네. 후원해 주셨고, 한 분이 그 이제 똥싸배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쪼개기 구원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난 또 이렇게 팀이 습격해 온 줄 알았어. 똥싸배기 팬클럽이 습격해 온 줄 알았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쪼개기 후원이 의심된다. 이 메시지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뭐
이재명이야? 왜 쌍방울이라도 다 왜 쪼개기 후원을 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이재명이야 그러면 이제 이 후원자분 화내신다. 빨리 사과하십시오. 아니 당신이 이재명이냐고. 아 내가? 아 그럼 이분이 쌍방울이 되는 거잖아. 쌍방울 되는 거지. 대북 사업. 네 그리고 예 이수희님, 라만까까 완판 기념 감사님, 노는 게 제일 좋아님 이거 이제 그 경포노님이고. 네네네 우리 네. 라만까까 사장님 네 완판 축하드립니다. 뭐 우리 안에도 완판 됐는데 뭐. 그렇죠 원래 되는 거였잖아. 네. 원래 되는 거였잖아요. 아무튼 후원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올해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TV를 듣고 왔다고 해주시면 다른 경로보다 웰컴퓨터에서 사은품을 조금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웰컴퓨터에서 컴퓨터 세팅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네네. 그 이제 그 쿨링 팬이 한 연함은 게 거의 한 10개 정도 10개 이상 이렇게 빽빽하게 달려 있는 그런 본체인데 소음이 없어요. 이렇게 벽시계 초침 소리가 더 시끄러워. 오.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사장님의 실력인지 요즘 쿨링팬 기술이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야 진짜 그렇게 네. 많은 네. 쿨링팬이 달렸는데 시계 돌아가는 소리보다 조용하다고요? 네, 벽시계 와. 초침 소리가 더 커. 야 신기하다. 네. 자, 네, 신기한 그런 신기한 제품을 네, 궁금하신 웰컴퓨터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지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햅쌀 소식 아직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뭐 10월 중에 나오겠죠. 네네네. 네. 10월 말 정도 될 수도 있고 네. 머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소식 올라오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랜 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지만 이제 주말 돼 가지고 장관 인선 청문회 이제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지금 다들 지금 인선이 제대로 된 인선이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한데, 그래도 특히 이제 그 요 좀 주목을 받는 인사라면 역시 이제 유인촌이랑 김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과거의 유물인데 어떻게 다시 또 얘네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이제 문체부 장관 후보 유인촌 이제 이 양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이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제 그 통칭 이제 찍지마 시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네네. 그 사건을 이제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됐는데, 이게 좀 뭐 다들 이제 그 찍지마 시발에는 그 짧은 건 다들 아시지만은 실제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언제 일어났는지는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요건 2008년 10월 24일 국정감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 이게 당시에 이제 이종걸이 정부 정책을 막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막 물고 들어줬어요. 문체부 장관 저희 질답시가 이제 경제 정책을 물고 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서 막 사기극이다, 막 이명박의 쫄개들이다, 막 그래서는 막 계속 이제 어그로를 그 도발을 한 거예요, 윤천을. 근데 이제 윤천이 이제 욱하고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종근한테 확 쏟아붓는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이 성질이 뻗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영상이 쫙 찍혀가지고 그때 막 돌발 뉴스 근데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YTN 돌발 영상.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찍지마 B 이제 그 필터링 처리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걸 이제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얘기를 그 이제 배현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찍지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윤준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제 봤더니만은 윤준이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에 자기가 이제 화를 내고 버럭질한 건 맞고 그거는 사과를 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찍지마 XX라고 했으니까 다들 시발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XX라고 돼가지고 마치 자기가 욕설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나는 욕을 한 적은 없다. 근데 실제로 뭐 그 욕설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바람에 자기 이미지가 실추가 돼가지고 윤준은 장관직 그 끝내는 임기 끝내고 나온 이후에 퇴임한 이후에 결국 이제 방송 연예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연극판에만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그때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이 찍지마 때문에 실추된 이미지 탓이 크다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런 가짜 뉴스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짜 뉴스와의 싸움에 자기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맞냐? 저도 이제 영상은 못 찾고 음성 파일이 있길래 이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씨발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이씨 찍지 마 이씨. 그러니까 이씨에서 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발을 딱 억제하는 이씨만 해요. 이씨만. 이제 그 기세상 거의 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물리적으로 욕을 안 했어요. 안 했다. 입 밖으로 발이 나오지는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나온 것 같다. 마음속에서는 근데 그 정도면 사실은 뭐 충분히 자제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애초에 버럭질한 게 잘못이고 뭐 그리고 사실 이거 좀 난 왜 이거를 저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힘에서 그렇게 반박을 안 하나 몰라. 이재명도 그거 했잖아. 이재명은 뭐 그 도지사 시켜줬더니 막 그날 밤에 바로 MBC 되고 버럭질하는 게 이재명인데 지금 이거 뭐 윤천 욕도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버럭은 아니었어요. 버럭은. 이재명 뭐였지? 예의가 없어. 커트야. 그러니까 그것도 버럭질이지. 버럭은 아니에요. 유인천처럼 막 이렇게 손까지 막 들어올리면서. 근데 제가 이재명을 너무 미워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저는 유인천 쪽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두 개를 비교해놓고 보면은 저는 이재명이 더 쓰레기 같아 보였다. 이재명은 이제 이어폰을 굉장히 그 귀에 꽂힌 이어폰을 거칠게 뺐죠. 거칠게 뽑으면서 집어 던지려고 이러면서 막 커트야 막 그러면서 막 언짢은 표정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예의가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윤천이 이 당시에 보인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부적절한 행동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도 이제 그 XX를 욕설로 기억하는 거는 가짜 뉴스다,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재명이 욕설 수준으로 버럭질을 했다. 이재명이나 유인천이 그렇게 이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있었죠. 네네네. 이 문건이 이제 크게 보면 3개 정도 나왔었는데 첫 번째 그거 이제 2008년 8월에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가? 뭐 아무튼 그랬던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아니 국정원 문건이 뒤에 2개 있고. 뒤에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서 보면 이제 그 예술인을 좌파우파로 분류해가지고 뭐 지금 좌파 쪽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 쪽에 이제 지원금을 밀어줘가지고 우파 쪽을 키워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2010년 11월에 이제 국정원에서 문건을 2개를 또 작성한 게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좌파 문화예술 전체 제어 및 관리 방안 문건이랑 좌파 순화 퇴출 방안 문건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론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뭐 사이버 폭로전도 전개를 하고 그러니까 폭로전을 전개해가지고 망신 줘가지고 매장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좀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연예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살짝 좌파 쪽에 붙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회유를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건 뭐 진짜 다시 봐도 이건 뭐 거의 군사 작전이지. 그러니까요. 네. 정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예인들을 뭐 회유할 수 있는 연예인들은 자기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철저하게 탄압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문건들이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윤천이 얘기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막 그
거의 방송 출연 끊어주고 그랬었으니까 한동안. 그때 한창 하고 있을 네. 때였죠. 예. 뭐 김재동 뭐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은 예. 김재동 씨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뭐 방송 줄 다 끊어주고 자기는 강연만 하겠다 그러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랬죠.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직접적으로 정부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 씨발 TV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안 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 밥줄이 두두둑 끊어져 나가더라. 뭐 예를 들어서 윤도현 씨도 하던 방송이 러브레터 한거 있었잖아. 그 KBS고. 예. 그다음에 라디오 그때 뭐 할 때 라디오도 뭐 하고 있었고. 김호준이랑 하던 것도 있었고. 예, 김호준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불러가지고. 네네. 그것도 하고 있었고 그게 MBC였나? 어쨌든 그때 이제 KBS 사장 뭐 그다음에 이제 그 MBC 사장 다 바뀌면서 네. 그때는 좀 그럴 때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묘하게 찍어내는. 네네. 네. 그래서 유인촌이 주장한 건 이런 게 없었고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런 문구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아니 더 엄연히 당시 이제 피해본 그런 일군의 피해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한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청문회 중간에 이제 국힘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들을 내세워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김승수 이제 국힘 의원이 이걸로 처벌된 적도 기소된 적도 없다 유인촌이. 근데 보면 이재명은 기소까지 되고 재판도 앞두고 있는데 왜 이재명한테 책임지라고 안 하면서 유인촌한테 책임지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이제 고발은 했을 텐데 그게. 네, 고발 들어간 적 있어요. 그때 뭐 검찰에서 그냥 불기소 처리했나? 유인촌까지 안 갔죠. 왜냐하면 유인촌이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만든 거라는 정황이 없으니까 국정원에서 문건이 나오고 뭐 그런 식이니까. 뭐 약간은 뼈 아픈 네. 방언 올리긴 해요. 네. 네. 이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쌍욕으로 받아친 거야. 지랄 GXXX라는데 이게 지랄 연변일까요? 지랄 이응비읍하네. 그러니까 지랄 발광일까요? 지랄 연병일까요? 연병이죠. 이응비읍이니까. 그냥 XXX인데. 그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이응비 아예 다 나온 풀 텍스트가 나온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랄 연병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지랄 연병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걸로 싸움 나고. 싸움 나죠. 참 뭐 국힘에서 이제 좀 비열하게 반박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 좀 할 말 없는 거거든. 이거 지랄 연병이라고 발광할 일이 아니거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사실은. 아니면 하더라도 왜 갑자기 이재명을 끌고 오느냐 그러니까,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뭐 바로 욕으로 쳐버리면 그 본인의 격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윤천 인사청문회도 상당히 이렇게 난장판이었지만은 결국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뭐 마무리는 지었군요. 청문 보고서에 담을 이제 그 적격 부적격 의견 둘 다 이제 실리는 걸로. 네. 그 적격이 이제 주 의견이고 이제 별첨으로 이제 부적격 의견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함께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청문 보고서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가 문화관광인가? 뭐 네. 그럴 텐데 네. 거기 여기가 국민의힘이 더 다수인가? 네, 상임위가 지금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되기 전에 상임위원장이 국힘으로 교체가 되면서 채택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 의미가 없지. 그 대통령이 그냥 생각하고 밀어버리면 다 장관은 대통령 의지대로 뽑을 수 있는 거잖아. 다 원래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유인촌은 이런 식의 좀 총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골 때렸죠. 이 양반도 이제 5일날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제 몇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식 파킹. 제가 이제 주식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파킹이 뭔가 일단 찾아봤어요. 파킹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 기업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의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회사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주식을 먼저 사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 인수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확 뛸 거니까 뛰기 전에 미리 주식을 최대한 땡겨올 때 땡겨놔라. 그래가 땡겨놓은 다음에 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 올라간 시가대로 파는 게 아니라 미리 협의된 가격대로 넘겨주는 거야. 그럼 그렇죠, 이제 훨씬 싸게 이제 슬쩍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주식 파킹이라고 하는데 그 김행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위키뉴스, 위키트리 대표잖아요. 네, 그랬더라고요. 네. 위키트리 어쩐지 위키트리 참 거지 같다 했어. 나는 좀 거기 그 언론사 참 안 좋아했거든요. 처음부터 되게 찌라시 같고 SNS 긁어다가 막
지들 멋대로 불품해가지고 기사를 앞서고 내보내고 그랬으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 위키트리 사장이었는데 김영이 그 2013년 그 박근혜 때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면서 주식 다 이제 팔아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회사 주식을 자기 그 신우이랑 뭐 배우자 친구한테 이제 넘겼다는 거예요, 이 주식을. 그랬다가 이제 2018년에 도로 사들였다, 이 주식을. 예, 대변인 그만두고 네. 나서 다시 이제 네. 사들였다. 그래서 이 파킹 아니냐, 그 지인들한테 싸게 넘겼다가 이제 그 헐값으로 다시 사들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영 주장은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그 회사가 이미 적자가 13억 난 상태라 가지고 주식이 똥값이라 가지고 내다 팔아라 그래도 팔리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아니 뭐 적자 그렇게 볼 회사 같으면 그냥 청와대 대변인 들어간 김에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 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런 백지 신탁을 하면은 그 이제 신탁 받은 회사가 알아서 다 팔아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지 신탁을 하면 뭐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김행 씨가 위키트리의 오너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도 이제 저 지배 구조가 이제 뭐 위키트리 있고 그 위에 모 회사가 뭐였더라? 소셜 뉴스인가 있고 그 김행 씨는 소셜 뉴스의 99.7%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셜 뉴스가 또 이제 위키트리의 대주주고 뭐 위키트리가 이제 자회사구나. 네, 일종의. 네네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그 충분히 그 부정 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데 이제 김영은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거 여기서 캐물으니까 이제 막 그 짜증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회사가 뭐하든지 말든지 그때 그냥 백신타로 넘길 걸 그랬다, 그렇게까지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얘기도 했어요. 했어야지.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대변인이나 그냥 안 했으면 됐지 뭘. 이 양반이 좀 주식으로도 구질구질한 게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그 DC에서 네. DC 인사이드가 상장 가지고 사기를 하면 크게 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몇백억 단위로. DC가 상장된다고? 예. 돈 땡겨가지고. 김유식이? 예. 김유식이 친 거야? 그것 때문에 간판 갔다 왔을 걸 한번.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김행이 사위이사였어요. 사위이사였나? DC 인사이드에 예. 월급 받는 이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좀 정치적으로 실세,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발 담그고 있던 양반이니까 관여한 거 아니냐. 그 주식 장만자 실제도 거기서 돈 받아먹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위키트리라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위키트리라는 그 매체 자체를 안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기사 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막 상당히 저급한 황새 언론이거든요. 어뷰징만 그냥. 어뷰징만 연락이 하고 딴지만 못해, 어떻게 보면은. 딴지는 그래도 그 기사의 논조가 어떻든지 간에 기자들이 기사를 생산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펌질에다가 장사질 하는 데거든. 그것도 이제 막 낚시성 기사 뭐 연락이 땡겨와가지고 그런 데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고, 뭐 이제 여성 혐오성 발언들도 이제 몇 가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과거에 그것들이 이제 김영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뭐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장시간 토론의 과정에서 중간에 맥락을 거세하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것만 뚝 따다가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뭐 동남아에서는 뭐 강간당하면 그대로 결혼시킨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미쳤냐고,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겠냐고. 그건 주장이 아니라 어떤 그 토론 중간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들었는데 그 부분만 따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웃기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인데 자기도 이제 가짜뉴스 척결에 힘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위키트리 있을 때 그 짓을 여러 개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청문회 과정에서. 아니 위키트리 시절에 막 황성뉴스 장난 아니고 특히 여성 비하 그 기사 같은 거 보면 진짜로 이 양반 당신이 여가부 장관 해도 될 수준인지 의심스럽다,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언론사의 생리가 그렇다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먹고 살려면. 그럼 저기 뭐 마찬가지 아니야? 그 김영 그 발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걔네도 먹고 살려고 했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한 건데 뭐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그 이해해줘야지, 그 정도는. 아 먹고 살았으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걔네들 자기들만 쏙 그냥 먹어가지고 그래서 빈정이 상한 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잘 먹었어.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서 뭐 좀 대접도 좀 하고.
한우도 좀 보내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또 배임 의혹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게 논점이 됐던 쟁점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김행이 지금은 위키트리에 부의사가 있다가 이제 지금 장관으로 가면 이제 관둬야 되겠죠. 이제 부의사로 있었는데 계속 월급받는 부의사인데 그 전에 이제 경영권을 김행이 단독으로 이제 그 승계를 합니다. 원래 공동 창업자가 있었는데 아 혼자 만든 게 아니군요. 네, 예. 뭐 공씨라고 공모 씨라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이랑 이제 그 나중에 경영권 분쟁 붙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국 이제 김행이 그 단독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보면 약정서 안장을 써줘요. 약정서 내용이 8억 4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19개월 동안 매달 1,200만 원의 월급과 1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한다. 야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죠. 뭐 회사 13억 없어가지고 회사가 망하네 그랬다는데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약정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경영권 뭐 승계했다 들으면 경영권 판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공 씨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공 씨라는 사람이 뭐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가지고 김행이 당신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냈던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됐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그 소송전에서 이제 불거져 나온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이제 소개된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와전이 돼가지고 지금 김행이 불륜을 저질렀다. 왜 이런 식으로 와전해서 뉴스 그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이건 가짜 뉴스예요, 명백하게. 그렇죠. 잘못된 뉴스군요. 네, 예. 김행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고 공동 창업자였던 공모 씨가 저지른 불륜을 가지고 김행이 빌미를 잡아서 쫓아내려고 했다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합의 봐가지고 합의 본 게 짜웅 이제, 봐서 짜웅 봐서 이제 김행이 한 대충 뭐 10여 더. 근데 지금 보면 퇴직금이랑 그 월급과 법인카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 회사 돈이잖아. 그렇죠. 배임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경영권을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네네. 자,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김행 관련해 가지고 좀 논란점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위키트리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뤄볼 만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청문회 시작 전에 이제 원래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잖아요 후보자한테. 근데 김행이 거의 다 쌩깐 거야 이거를. 뭐 회사 관련 자료는 기업 영업 활동이라서 뭐 안 되고. 안 되고 배우자 관련 자료는 개인 사생활. 아니 근데 배우자는 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식 정도까지는 네. 좀 안 하는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제출을 잘 안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뭐 이 점에서 보면 유인천은 그래도 다 까긴 다 깠거든요. 근데 유인촌 그건 안 깠다는 것 같던데. 뭐 그 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아들인가 아들하고 그다음에 뭐 조카 네. 그 편법 증여했다는 뭐 의심이 있는데 본인 해명하기는 그 당시가 이제 2018년인가 그랬는데 네네. 그냥 정리해 놓은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증여세 다 내고 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증여세를 냈다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뿐이기 때문에 증빙 떼어봐라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걸 아직까지 안 냈다고 제출을. 네. 그냥 말만 있습니다. 냈다고요. 냈단 말입니다. 역시 지금이라도 그냥 증여세 내고 그냥 미안하다 그래라 그냥. 그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좀 에이씨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그냥 네. 증여세 뭐 깜빡했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지금이라도 내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근데 물론 뭐 욕은 먹겠지. 근데 김행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료를 거의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일날 이제 이 인사청문회가 밤늦게까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의원들이 막 공격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안 주고 배째라고 나오니까 내가 뭐 말로 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로 설명도 안 되고 앞뒤 안 맞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김행이 이제 막 갑자기 빡쳐가지고 막 자기 고발하라고 내가 무슨 지금 당신들은 날 형사범 취급하고 있다. 죄인 취급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 같으면 고발하라고 막 성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인숙 그 여가부 위원장이 이제 그 여가위 위원장이 이제 막 그 중재를 하면서 그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하고 그래야지 이거 그런 식으로 성질을 내서 될 일이냐 그러는데 막 성질 부리다가 결국은 나가버렸어. 청문회 중간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 애들이 부추겼더라고. 그럼 같이 나가버리라고. 옆으로 쿡 찔러가지고 예. 이제 기사에는 보면 이제
국힘 지성호 의원이 이제 갑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갔다 그러는데 이러고는 이후에 지금 뭐 오늘도 이제 뭐 휴일이니까 안 하겠지만 어제까지 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지금 이제 그냥 파행으로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아니 국민의힘이 얘도 자기도 국회의원이면서 아니 김행이 뛰쳐나간다고 해도 말려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버티면 그냥 그래도 웬만하면 되지. 인사권자의 만약에 의중이 이 사람 꼭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되는 거지. 뭘 얼마나 친한 사이라고 나가서 술 한잔 하게 왜 나가? 그래서 이제 김행 별명이 김행방불명, 김행랑. 이건 좀 근데 좀 짜치다. 김행랑은 괜찮지 않아? 김행랑? 김행랑 괜찮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구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예측이 틀렸는데. 예.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이용균이 이제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이건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랑 정의당 쪽에서는 거의 당론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냥 거의 다 부결표로 찍은 것 같더라고요. 잘한 것 같아요. 일단 결과적으로 워낙 너무 자격 미달의 사람이 대법원장의 수장으로 임명이 될 뻔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올리자까지만 합의한 거면은 그냥 부결시켜도 되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뉴스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은 그럴 수는 있지. 이재명이 이제 그 영장 컷 시켜주면은 가격시켜줄까 그래놓고는 통수 챙길 수도 있지. 통수. 근데 뭐 딜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법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장을 이제 어떻게든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간에 사법 공백이 생겨버렸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따져보면은 다시 이제 후보를 윤석열이 픽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고 국회 통과하고 하려면은 최단 기간자보다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까지는 대법원장 공백인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감 기간 돌아와 버렸으니까. 네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윤석열이 그 자기 무덤 판 거죠. 자성자박이지. 왜냐하면 애초에 자기가 안 되는 인간 그냥 좀 친분 있다고 꽂아 넣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 인사추천위원회처럼 아마 대법원장이 원래 이제 검찰총장보다 먼저 그런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복수에 이제 후보가 올라오면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픽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나머지 한 명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애를 갖다가 윤석열이랑 친하잖아. 친하대요? 네. 원래 사적인 친분이 있대. 사적인 친분이.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법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이 스스로 자기 무덤 판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제대로 팠네. 네. 아니 참 이 사람들이 아니 포도나무 밑에서 가끔도 고쳐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끔 고쳐내는 척하면서 포도까지 따먹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여기서 김남국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재밌어가지고 김남국의 비밀 여행. 아니 뭐 뜬금없이 왜 일본에서 그러니까 아니 또 발견을 하는 애들은 또 뭐야? 이게 이제 그 처음에 TV조선에서 첫 보도가 나왔어요. 2일날. 그래서 이제 10월 1일날 그 도쿄 긴자에서 이제 김남국이 그 긴자 거리에 신호등 앞에서 이제 신호 대기해가지고 있으면서 배낭 메고 있으면서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미스코시 백화점 거기를 이제 그 폰카로 찍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뒤에서 탁 찍어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촬영을 해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이거 좀 그 뜬금없잖아. 왜 뜬금없이 일본에 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실에 이제 그 TV조선에서 물어보니까 의원실 얘기는 명절 휴가 기간에 의원 개인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남국의 개인 일정이었다. 의원실 해명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10월 3일 날 김남국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해명글을 올리는데 이번 일본 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걸 의원실이 몰라야 돼? 이걸 의원실에 얘기를 안 하고 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이거? 뭔가 비밀스러워. 그러니까 경비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좌진도 없이. 아니 뭐 경비는 이제 뭐 사적인 모임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그 뭐 지지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친분이 있는 지지자 그룹들과 뭐
사적인 미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거를 의원실에도 얘기를 안 하고 갈 이유는 없지 않나? 남국이 일본에서 연애하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TV조선에서 보도가 될 때 통역이라면서 남자 한 명을 대동하고 갔다는 얘기했거든. 통역. 네. 근데 좀 남자 한 명이라. 냄새가 나네요. 네. 그 김남국 그 김남국의 유명한 그 어디 거였지? 그 배드민턴 그 셔츠, 배드민턴 폴로 셔츠 아세요? 잘 몰라요. 요넥스건 그 어디건가 아무튼 배드민턴 할 때 입을 것 같이 생긴 폴로 셔츠 하나 있거든요. 기능성 폴로 셔츠. 네네. 그 재작년인가 사가지고 막 기능성이라서 뭐 바람도 잘 통하고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SNS에 자랑글 올렸는데 난 그 할배들이나 입는 걸 왜 입냐고 막 우리가 막 그 타박했었거든. 근데 그 티셔츠를 입고 그 폴로티를 입고 갔더라고 일본 갈 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추측하건데 그 폴로티를 혹시 그 선물 받았다. 그 동행한 남자가 선물해 준 게 아닌가. 하여튼 굉장히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 받았다. 각별한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이거 그냥 소설이기 때문에 네. 진작에 보시 마시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 지지자 그룹이라는 게 그 대선 경선 때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이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외에도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해명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뭐 사비 들여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걸 개인 일정으로 얘기한까지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이거를 의원실에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그리고 김남국 지금 민주당은 아니죠. 민주당 소속 아니잖아요. 네, 무슨 소속이죠? 네. 근데 왜 이재명 지지자랑 만나? 자기 지지자 아니야? 아니지. 김남국 지지자가 일본에 있는 김남국 지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투표권도 없는데. 아니 김남국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이긴 할 텐데 그래도 재외동포와 지지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게 꼭 반드시 이재명 지지자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편을 좀 들어주시는군요. 저는 좀 이상해가지고 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왜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을 만나냐? 탈당했으니까. 근데 자기 지지자일 수 있지. 자기 지지자일 수 있고 이제 민주당 탈당했으니까 이제 노제 팬도 내가 알 바 아니잖아. 내 일본 좀 가겠다는데. 근데 이제 국힘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막 오염수 가지고 그렇게 생난리를 치고 노제 펜타는 그렇게 하더니만은 정작 연휴되니까 또 그것도 긴자니까 우리나라 치면 청담동이란 말이지. 그렇죠. 청담동이 떡 가가지고 그것도 압구정 현대백화점 같은데 그 앞에 떡 서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고 뭐 쇼핑하듯이 그러고 있냐고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장입니다. 야, 그럼 니네들은 안 갈 거냐? 아니 근데 국힘애들은 가도 되지. 걔들은 노제팬 한 적이 없잖아. 걔들은 예스 재팬이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가도 떳하다 이거야. 근데 니들은 노제팬 그렇게 외쳐놓고 왜 가냐? 그렇게 얘기되는 거지. 자, 이 탈당자 하면 또 이제 이 양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송영길 씨. 이 양반이 탈당이던가 출당이던가? 출당 당한 거지. 그러니까 출당 당한 탈당이라고 볼 수 있지. 탈당했던가 출당. 출당 당한 탈당이지. 네네네. 자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이제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앞두고 이제 그 송영길이 삐를 받았는지 지금 10월 5일부터 SNS 페이스북에 계속 그 하루에 하나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나타나가지고 하루 종일 선거운동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돼야지 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송영길은 민주당이라고 안 쓰여진 그냥 파란색 윈드브레이크를 입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투표 종료만 하면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찍어주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뭐라 그럴 수 없지.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다. 송영길이 정치 짬이 1, 2년이 아닌데 설마 그런 어설프게 선거법 걸릴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단지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에 나를 묻히겠다. 뭐 이제 그런 송영길을 묻힌다. 그런 의도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막 뭐 5일자 페이스북 글 보면은 뭐 어제 개화산 등산객들에게 여기 뭐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돼 있네. 새끼 수상한데? 이거는 모르겠다. 선거법 안 걸리나? 근데 뭘 송영길이 얼빵하게 선거법 걸리는 거 감수하고 할 수도 있겠다.
걸려봤자 뭐 한 80만 원 밑으로 나올 테니까 뭐. 뭐 어차피 내가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뭐 오늘은 또 어디 시장 가가지고 밥 먹는 사진 올리고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주민들 만나는 사진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계속. 되게 질척거리는 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송영길의 행보를 가지고 개딸들은 되게 좋아해요. 야 봐라 진기훈 선도는 해줄 거면 송영길 대표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딸들은 이런 반응이야. 맞아, 막 민주당은 지금 배워야 된다. 막 열정적으로 이러더라고. 한다고. 뭐 추잡하게 혼자서 밥이나 처먹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불쌍하게. 당 지도부나 진기훈은 지금 막 그 질색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저 묻으면 안 되는데. 아이씨, 왜 붙여? 네.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볼 때 그 송영길이 이제 이재명한테 복수를 하는 거지. 이재명한테 반강제 탈당을 당했잖아, 송영길이. 그렇죠. 예. 딴 애들은 다 지켜주는데 예. 뭐 정진상, 김용 그러니까, 이런 예. 애들 다 지켜주면서 자기는 팽당해 버렸잖아. 지역구까지 불러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이재명한테 복수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복수의 행태가 그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지. 송영길이 이 개딸을 등에 업고 이재명한테 막 들이대고 있는 거야. 근데 개딸들 들빵해가지고 지금 송영길이 지금 이재명한테 들이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눈치를 못 채. 모르죠. 너무 몰라. 그냥 뭐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 얘네는. 지는 좀 편은 사리 분별을 좀 수박이네. 해야지. 이것도 안 되나?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뭐 개딸이로 10월 4일 그 페이스북에 따르면 송영길이 이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어느 팀에? 요거 이제 뭐 15일 날 출간된다는가 그런 것 같은데 제목이 송영길의 선전포고. 부제가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의 투쟁을 선포하다. 느낌표 빡. 아 정봉주가 책 제목 지어줬나? 몰라. 왜 이래? 사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제목만 봐도. 갑자기 막 허경영급이 네. 됐어. 제가 이제 그래서 민주당 보궐선거는 어떻게 민주당은 지금 보궐을 어떻게 치르고 있냐 잠깐 보자면은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9월 30일에는 이제 그 강서구 방신시장 인근에서 그 50대 개딸로 추정되는 개딸하고 이제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50대 여성이 자기가 술 먹었다고 말을 또 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국힘당 김태우 선거운동원을 우산으로 막 우산 휘둘러 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선거운동하면 뒤에서 이제 그 계속 촬영하는 촬영맨이 따라 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이 촬영맨한테까지 이제 우산 휘두르고 막 난동을 피웠어요. 그리고 10월 2일에는 그 강서구 등촌동에 이제 아파트 앞에 걸린 김성태가 이제 현수막 내건 게 있는데 김성태 쪽 지역구니까. 네네네. 이게 불에 탔어요 현수막이. 불태워버렸어. 누가 불태웠는데 이제 이 방화 용의자는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30대 남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개딸이 이재명 지지자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 보이긴 해요. 지금까지 정황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10월 2일 날에는 또 이제 뭐 지방에서 개딸들이 상경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은 좀 저는 좀 이거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하철 객차 안에서 이렇게 그 손피켓을 들고 진기훈 지지 호소를 했어요. 아, 예. 트위터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뭐 몇 센치 밑 사이즈가 뭐 25cm 이하다 그래 이하면은 뭐 괜찮다 이러는데 그거 아닌 것 같거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는 별개의 거고 네. 별개고 그냥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죠. 지하철 네. 역사 안에만 들어서도 네.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 이재명도 당했어 한번. 이 양반은 이제 1인 시위랑 선거운동이랑 헷갈린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이 양반 지금 고발 당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딱 하나 올려놔 버려가지고 네네네. 뭐 이렇게 벌금 내실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10월 4일 날 이제 이게 좀 골 때렸는데 이 진기훈 배우자라고 이제 원래 배우자는 그 선거운동복에 이제 배우자라고 명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뭐 남편이나 부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은 거의 당연직 선거운동원 네.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그 후보랑 거의 동일한 선거운동 권한을 갖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라고 적힌 잠바를 입은 사람이랑 일반 선거운동원이랑 둘이서 이 강서구 상가에다 명함을 뿌렸어요. 막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얹어놓고 막 그 문 닫혀 있는데 문 틈에다 끼워놓고 막 그러고 간 거야.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선거법에 걸려요.
이거 이제 이걸 이제 국힘 측에 이거 보통 이런 선거를 하면은 이 선거 운동원들 특히 이제 후보나 이제 후보 배우자 같으면은 상대방에서 무조건 붙습니다. 막하면 붙어가지고 계속 몰카를 찍어요. 잡으면은 잘못하면 잘만 하면 선거법으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이거는 뭐 치사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국힘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거야. 잡아가지고 영상을 뿌렸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근 대변인 신주호가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공개법 사례 예시집에서는 예시집에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의 살포 비치, 호텔 투입, 호별 투입, 자동차의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과 255조 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 운동에 해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이제 진기원 후보자 부인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부인으로 추정되는 또 부인 아닌데 부인 잠바 입고 왔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아무튼 이제 부인인지 아니면 아무튼 이 부인 잠바 입은 이 양반은 지금 걸렸어요. 빼박으로 걸린 상태고 이게 진기원이랑 공무원 정황이 드러나면은 진기원까지 엮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당선 무효형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5일날 국힘이 지금 이 건으로 그 선관위에 진기원을 직접 고발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건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재보궐이 네. 지금 다시 후보로 튀어나온 이 네. 김태우가 네. 선거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네. 강서구청장에 공석이 된 거잖아요. 선거법이에요, 이게? 선거법으로 걸려가지고 날아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사면 복권을 시켜버렸잖아. 네. 그런데 네. 그런 다음에 또 후보로 나온 거야. 이것도 좀 골 때리긴 하지. 네, 골 때리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기지 않겠냐. 좀 약간 꽈나는.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은 20% 이상 차이 나요. 예. 이제 그럼에도 이제 재보궐 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안심할 수 없다. 네.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낙관적으로 볼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지금 그런 재보궐 선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는 짓은 왠지 굉장히 후달려 보이죠. 더티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상황이 지금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비해서 안 좋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진기원 이 사람도 사실 민주당 정체성도 없고 그냥 듣보잡으로 어디서 갑자기 급조해서 끌고 들어온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이재명한테 충성 맹세하고 그러고 그냥 한 자리 따고 들어온 사람 아닌가 싶은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딱히 정체성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진성준 뭐하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안팎으로 여러모로 개판인 와중에 이분은 이 양반이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다. 뭐 소신대로 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영환 의원이 이제 그 행보인데 10월 6일날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 국회 경비대를 찾아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난 이제 9월 14일날 그 아시는 바대로 개딸 한 명이 이제 그 쪽가위 들고 난동 부려가지고 경비대 2명이 부상당했고 그중에 한 명은 팔에 꽤 심각한 자상을 입었죠. 그 사고가 있고 나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찾아가 보는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아하. 이거 찾아가 볼만 하잖아 사실. 대리에서 사고를 하더라도 아무도 안 찾아가 봤는데 이제 10월 6일날 이제 오영훈 의원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지지한다고 알려진 정당의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깊이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신 미안하다 이거지. 네네. 개딸 대신해서 이 좀 개딸들 연맥이는 듯한 약간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렇게 읽으려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얘기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예. 네. 이게 어찌됐든 뭐 우리 당을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그렇죠. 사람이고 네. 그래서 같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위로를 전달을 하고 그래야죠. 네. 그래야 되는 사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했어야 되는 거고 네. 당 대표로서 뭐 그리고 이재명 다시 한다고 못하면 정청래라도 가서 했어야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 담벼락 안에 있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경비대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동지 의식이 없어 이 새끼들이. 어릴 사람 대하는 거지 뭐 얘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오영훈 의원이 뭐 참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민주당 눈치를 안 보니까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재명 친명 쪽이면 이거 괜히 방문하는 것 자체로 그 일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리고 괜히 또 개딸한테 욕 먹을 수도 있고. 예. 그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가서 사과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 오영환 의원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참 좋아 보인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소방관 하시려는데 뭐 앞날에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뭐 언젠가 그렇게 해서 좀 더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나는 의회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왔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정치하고 싶은 생각 들면은 그때는 잘 배운 것 같으니까. 네. 지금 행보를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을 봅시다. 이건 이제 윤영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여러모로 보면 좀 자기들이 표방하는 거랑 막상 지금 예산 짜는 거 보면 엇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 이제 또 그 중에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윤영찬 의원이 트윗에 이제 올리셔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네. 민간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해마다 증가하더니 작년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킹 수법 또한 시스템 해킹, 랜섬웨어 등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역량은 퇴보 중입니다. 2019년 418건이던 해킹 시도는 2022년 114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침해 대응 본부의 인력은 5년째 그대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240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사이버 보안을 12대 국가 전력 기술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깎고 인원은 줄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의 88.5%가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합니다. 기업이 해킹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능한 그런 흔적도 발견을 했는데 이거 지금 그건 이제 물론 해킹은 아니고 그냥 그 여론 조작 공작이긴 했지만 어쨌든 사이버전이란 말입니다. 이런저런 걸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기업 활동을 보조하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돈 까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아니 더더군다나 이런 거 사실 가장 문제되는 나라들이 네. 뭐 중국, 네. 북한,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인접한. 뭐 꼭 가까이 있다고 해킹을 더 쉽게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하지만 이제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죠. 네. 뭐 그만큼 우리나라에 뭔가 이제 가져갈 만한 훔쳐가고 싶은 기술들이 많죠. 많기도. 많고. 그씨 뭐 북한에 저기 풍선 띄우는데 예산 30억인가 갖다 주더만 이번에 또. 그딴데 예산 쓸 예산 있으면 이런 데다 쓰라고 이씨. 도로 까고 있어 예산을 어떻게. 이쪽도 지금 얼마나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아니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네. 사이버 침해 대응 본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다음 그 축구 네네네. 관련은 그 관련해서도 지금 정보 차원에서 지금 대응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말로만 그러지. 그러니까 돈은 다 말입니다. 까면서. 평소에 좀 잘해라, 좀 잘해. 이런데 돈 빼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왜 이런 걸 빼지, 진짜. 그러니까요. 티 안 난다고 당장 티 안 난다고 그런 것 같아. 우리도 이거 윤영찬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몰랐잖아. 아 그렇죠. 네. 이런 거 모르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렇게 개개인의 감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근택이요. 윤영찬 의원 막 그렇게 막 맨날 까댈 때 윤영찬 의원 정작 신경 안 쓰고 자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정거택 대위 무섭지 않다. 근데 그 동네 그 개딸들이 하도 지랄을 심하게 돼가지고 좀 안쓰럽긴 하더라. 네, 사무실에 앞에 맨날 죽치고 거기서 지랄 연병들을 해대가지고. 우리 중원구 걱정입니다. 네.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입니다. 자 이제 이낙연 총리님 소식 하나 봅시다. 요거는 이제 총리님 소식 전하기 전에 이제 그 트위터 계정 하나를 홍보를 할까 싶은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낙연 미담 확성기라는 계정이 있어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이름은 미담 확성기라서 뭐 저기 미담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짤 만들어서 짤 찌어서 막 이렇게 퍼뜨리는 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는데 저는 이 채널이 이제 정말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게 단순히 이제 미담들을 발굴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킹 그다음에 이제 방어 논리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그 자료를 굉장히 좀 성실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쌓아가지고 잘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이트가 이 사이트 계정주분이 공부를 빡세게 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이 자료 정리하고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이분이 이 사이트 계정주분이 그분이거든. 그 총리님 강연 때 오셨던 그 서울대, 하버드, MIT 테크트리 하시는 화학 박사분이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총리님이 이제 대단한 재원이라고. 저는 이분이 이제 오프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봤는데 나이도 젊어요. 한 비씨님 또래 될라나? 근데 테크트리가 서울대, 하버드, MIT야. 대단하신 분이다. 잠시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인가 뭐 내년 초까지인가 잠시 교육해 계신데 이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짜뉴스 주로 이제 반박 자료를 많이 이제 그 아카이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은 팔로잉 해두시면은 여러모로 이제 유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 계정만 들여다봐도 많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가짜뉴스에 때 반박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매체에 무슨 보도 이런 식으로 딱딱 집어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상당히 상세하게. 그래서 이 계정 팔로잉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이 계정에 이제 올라온 기사랑 이제 기사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10월 6일날 이데일리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국제적 수치 반기문 이낙연도 개식용 반대에 힘실었다. 10월 6일날 이제 그 용산구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정문 인근 번호목 여기가 뭐 안 되는지 모르겠어. 네네. 번호목이라는 장소에서 그 반려동물 생명 존중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날 그 개식용 반대 설명도 받고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반기문 씨도 오고 이낙연 총리님도 오고 뭐 중국 그 유명 인사도 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총리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600만 시대 반려인구 증가 속도만큼 반려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 뭐 등록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건강보험 제도화, 반려동물 놀이터 지역별 확보 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뭐 이제 반려동물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물건 취급받고 있는데 그렇죠. 생명 그 자체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그 이제 함께 공존한다는 그런 개념이 사회 전반에 퍼지길 바란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별로 드러내시지를 않았는데 과거부터 이 반려동물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식 개념이 잡혀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과거 사례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이낙연 미담 확성기에서 소개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이게 2011년 5월 23일 날 일입니다. 이때 이제 이명박 정권 후반기죠. 2010년에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을 하면서 2011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도 부가세 대상이 되게 이제 세제를 개편을 했어요. 근데 총리님이 당시 이낙연 의원이 이 치료 목적 진료 부가세는 이제 면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7월부터 이제 발의가 되는데 5월달에 이제 개정안을 발의했으니까 그 타이밍적으로 조금 늦었죠. 근데 이제 개정 취지는 이게 반려동물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보면은 그 독거노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오히려 과반을 훨씬 넘는 72%가 월소득 400만 원 이하의 가구고 36%는 저소득층이다. 제가 이제 요즘 현장일을 지금 한동안 뭐 타이로 못 하고 있긴 한데 현장일 나가면서 이제 새벽에 한 5시 반 6시에 이렇게 나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폐지 줍는 노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폐지 줍는 노인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60-70% 정도는 개를 꼭 데리고 있어요. 맞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적적하니까 개를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진료비가 너무 비싸면은 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더러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 개를 이제 유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총리님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시면서 이거 단순하게 그냥 다 부가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법률 개정안 취지를 이게
이걸 개정안 취지로 해가지고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것이 이제 그 국회가 파행이 돼가지고 이 상임위가 너무 늦게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발의한 시행령 발의되기 열흘 전에 이제 이게 이 법안이 이제 그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져가지고 계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총리님이 이 개정안 취지로 낸 이 발언을 수용을 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부가세 면제는 아니지만은 뭐 기초수급 대상자들 한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방 목적 진료 같은 경우도 부가세를 면제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총리님이 이 발의를 하시면서 이 이유를 상세히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 들어먹힌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수의학회로부터 공로표를 받으셨다. 야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치의 묘미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거 김남국 같은 애들이 이거 못해. 막 싸우지 막 그냥 뭐. 자리나 싸우든가. 아니 막 적폐라고 이거 안 들어주면 적폐라고. 안 들어주면 적폐지. 막 싸우죠. 근데 절충안이 딱 나오잖아. 절충안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이 돼가지고 최소한 보호해야 될 사람은 보호해냈으니까 이게 정치의 묘미지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홍영표 의원 정도는 가능하겠다. 진짜 몇 안 되죠. 네.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정치력은 전혀 다른 거니까 참 깝깝할 따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본 다 넘겨놓고 나니까 대통령님이 이제 간만에 책 소개를 하셨는데 꽤 괜찮아 보여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오랜만에 책 소개하셨습니다. 부동산과 정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입니다.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습니다.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습니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실,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습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픕니다.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이제 자기 비판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때 그때 이제 뭐 이재명 추미애 같은 것들이 또 뭐 문재인 정부를 심지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고 막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를 공격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 근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뭐 명과 암이 있고 잘된 거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계승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님 말씀에 따르면 2019년 6월까지는 선방했던 시기라고 하셨잖아.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나라가 확 튀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거지. 그럭저럭 네. 뭐 괜찮았다. 진짜 2019년 그 상반기 이후가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어마어마하게 네. 튀어 올라가거든요. 진짜. 그 박주민이 그 법안 발의했을 때 그 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전세 네네. 전세 관련해서 법안 네, 발의했어요. 부동산 이제 3법 네. 하면서 이제 그 2+2 전세 계약 2+2를 이제 했을 때였죠. 이게 저자가 이제 책에 쓴 내용도 한번 잠깐 소개해 볼까요? 네. 자, 이제 그 목차만 보죠. 책 내용은 쭉 읽기가 너무 빡세고 시간이. 이제 본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2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집값을 못 잡았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모두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제대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좌절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 반성, 고백, 성찰,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지만 당시 깊게 관여하고 고민했던 사람의 생각을 밝혀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멋있네. 머리말. 머리말이야? 본문이야 이게. 본문 중에 이제, 네. 이제 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쓰신 책이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연구자로서의 네. 그런 그 성격도 잘 이 책에 드러나는 게 목차를 보면은 뭐 부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해서 피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 부동산 이제 집값에 대한 통계에 관련된 얘기도 네. 여기에 담아놓은 것 같고, 네,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서의 자료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뭐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나서서 문제로 네네. 제기했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이 책에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정책 설정을 했는지, 네네. 네네, 그런 뭐 변명이라고 나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보기엔 변명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진짜로 리뷰를 하는 거죠, 빡세게. 네. 필요하니까 네네. 이런 식의 그 과정이. 근데 단순 비난만 해가지고는 해결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꼭 사서 한번 읽어보고 네.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참 이번 주는 이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될지 애매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는 사이에 기간이 열흘 정도 했죠. 그렇죠.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인데 네. 한 3일이 더 붙었잖아요. 네. 근데 별로 한 게 없어서. 아니, 그리고 추석 기간 동안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이슈가 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다루려면 네. 제가 인트로에다 그냥 뭉뚱그려 넣어버렸지만은 네, 그 가결자들 축출하는 이 내용 네, 이 내용만 네. 가지고도 하려면 2시간 넘게 하죠. 하기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뭐 다른 채널들에서 많이 다뤄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빼버렸는데 뭐 그렇죠. 이 시절이 또 이렇다 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고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좀 내가 미친 건지 그러니까 초탈해져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 헛웃음만 계속 나오고 그냥 비웃게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무뎌지는 느낌이 있죠. 네. 네. 너무 무뎌지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로 쿨게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저희는 역으로 그거를 더 걱정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책은 언제 저희가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간만에 이제 대통령님 추천 서적 중에서도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그런 네, 책이 네, 이제 네. 나왔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가뜩이나 또 요새 그 감사원발로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통계 조작 관련해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찝찝하죠 좀. 예, 좀 찝찝한 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 일선에 문재인 정부 일선에 있었던 김수현 수석의 눈으로 바라본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네.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